아버지의 소원. 권병. 눈을 떴다. 모든 사물이 뿌옇다. 뿌옇게 흐린 시야로 어머니의 수척한 얼굴이 어렴풋이 보인다. 잘 잤나? 걱정스러운 어머니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외로 꼰다. 다시 눈을 감는다. 어머니가 하는 그 말뜻을 알기에 더욱 괴롭다. 세상 천지에 없는 똑똑한 아들이 넘어져 있는 꼴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들까. 밥 차려놨다. 꼭 밥 챙기무라. 어머니는 내게 밥을 차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늘 밥 했다. 아직도 파출부 일을 하는 어머니는 출근하기 전 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는 오늘도 결명자 우린물로 잡곡밥을 했을 것이다. 40이 넘은 아들의 밥을 챙기는 노모를 보는 일은 결코 유쾌하지 않다. 나는 다시 모로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 덮었다. 언제까지 크라고 있을 끼고 인자 고마 정신 차리라. 너가 아버지도 많이 걱정하신다. 어머니 말이 귓전에 눅눅하게 달라붙었다. 나는 아버지란 말에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안개가 낀 듯이 뿌연 시야에 방을 빠져나가는 어머니의 야윈 뒷모습이 보였다. 나는 아버지란 말만 들으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손가락에도 쥐가 난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내지 못한 난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아버지 기대가 너무 큰 탓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 자신을 위로한다. 뭘 할까? 뭘 해야 하지? 무얼 할 수 있지? 그즘 내 머릿속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다. 20대 청년 땐 하지 않던 고민을 40이 넘어 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물론 변명거리는 있다. 내가 이렇게 한심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내 인생이 뜻하지도 않게 꼬여버린 현실에 대해서, 거기다 내가 경멸하며 살아온 아버지 그늘에서 비 맞은 쇳골로 주저앉아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이학 박사 하동찬, 영국 캠브리지 유학파, 국내 최고의 기업 연구실에 당당히 입성해 존경받으며 빛나는 미래를 꿈꾸던 남자. 나에겐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의 거만함이 적당히 있었고 자신감도 넘쳐났다. 고향을 떠나는 일로 늙고 초라한 부모는 내 기억에서 지워질 만큼 앞만 보며 달려왔다. 유학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향을 잊었다. 아니, 잊고 싶었다. 매달 아버지에게서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아버지를 잊었고 잊고 싶었다. 그렇게 20여 년을 살았다. 나는 내가 태어난 둥지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러워했고 돌아오지 않아도 좋을 여러 조건에 감사하며 행복해했다. 향기로운 아내를 얻고 밤톨 같은 아들도 얻었다. 부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 성공한 자의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은 낙원이라고 생각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불행은 예고가 없었다. 번개가 치듯 우르릉쾅쾅 나를 후려쳤다. 사나운 폭풍에 휩쓸리듯 그렇게.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지나간 곳에 미련을 두고 애통해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지나간 것은 그냥 잊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만 있다면 인생사 모 그리 어려울 것인가.
그런 면에서 아버지는 훌륭했다.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이 앞으로의 인생만 생각하는 긍정적 사고 때문이다. 내가 경멸하던 아버진 늘 코앞만 바라보았다. 아버지한테선 이상하게 꾸리꾸리한 냄새가 났다. 그 근원을 알 수 없었지만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다. 강하게 나를 짓누르는 어떤 불길한 예감이 두려웠다. 나는 아버지가 썩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만약 물어보았다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동안 내가 쌓아온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난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제 아버지가 돈 많은 사업가라고 거들먹거리는 경태 녀석도 내 앞에선 고양이 앞에 쥐었다. 가정환경조사서를 받아든 어머니가 한참을 쳐다보다가 아버지 직업란에 환경업체 근무라고 적었다. 환경업체 근무가 뭐야? 묻는 내 말을 어머니는 묵살하고 대답 대신 밥 먹자 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묻고 싶지 않았던 것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말투에 허름한 옷차림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독한 노랑이에다 사사건건 엄마를 괴롭히는 언사에 때로는 폭력까지 휘두르는 아버지에게서 느껴지는 야만성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은 애정 그 이상이라는 게 괴로웠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된 것은 5학년 때였다. 소도시의 변두리에 살던 나는 한 학년 학급이 겨우 2반인 작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 말은 여차하면 모든 소문이 삽시간에 전교생에게 알려지는 그런 학교라는 뜻이다. 그날 오후에 학교 안으로 똥차가 들어왔다.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이 코를 싸쥐고 우르르 교실로 들어갔다. 학교에서 똥 푸는 날은 애들이 코를 막고 다녔다. 저도 똥을 싸면서. 나도 그 냄새가 좋지는 않았지만 애들처럼 호들갑스럽게 굴지는 않았다. 나도 인상을 찡그리며 코를 싸쥐었다. 옆에 있던 경태도 발걸음이 빨라졌다. 야, 저기 저 사람, 너가 아버지 아이가? 교실을 향해 뛰던 경태가 나를 잡고 물었다. 어디? 나는 경태의 말에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저기 저 똥차 앞에 서 있는 아저씨 말이다. 경태가 가리킨 곳에 정말로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가 서 있었다. 나는 갑자기 앞이 캄캄했고 부끄러웠다. 그때까지도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진 정확히 몰랐지만 작업복과 똥차를 보는 순간 불안한 깨달음이 내 뒤통수를 내리쳤다. 그 꾸리꾸리한 냄새의 정체를 알아버린 것이다.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다. 아, 그날 아버지만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평탄한 인생을 보냈을지 모른다. 동찬이 아버지가 어디? 하필 그때 선생님이 지나가실 건 무언가. 선생님이 나를 앞세우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보다 더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궁둥이를 뒤로 빼며 가지 않으려고 용을 썼다.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 없는 하동찬. 선생님은 자랑스러운 하동찬의 아버지를 보고 싶었을 것이다. 아이고 아버님, 학교에 어쩐 일이십니까? 동찬이 아버지와 작업복이 어울리지 않는 걸 감지한 선생님은 똥차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버지도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고개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했다. 동차이 선생님이십니까? 지가 애를 맡겨놓고 한 번도 못 찾아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보자 해벌쭉해서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이 난감한 상황을 현실에서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었다. 눈을 질끈 감고 아버지를 지웠다. 환경회사 근무하신다더니 감독 나오신 겁니까? 선생님은 최대한 아버지께 예의를 갖추고 물었다. 아버지가 태연스럽게 말했다. 아닙니다. 지는 똥풉니다. 순간 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아버지만 아니라면 흠씬 두들겨 패고 싶었다. 똥 푸는 게 자랑이냐. 그걸 직업이라고 자신있게 말한 아버진 내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씩씩대며 아버지를 노려보다가 교문 밖으로 도망쳤다. 다시는 학교에 오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면서. 햇살이 다 식도록 산으로 들러 정처 없이 싸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걱정스런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똥 푸는 게 자랑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노려보며 악을 썼다. 부끄러울 건 뭐냐? 아버지 너무도 당당했다.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 자식이 부끄러워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다. 무식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안 부끄러운 일이면 내도 나중에 똥 푸는 일 해야겠네. 대대로.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악다구니를 쳤다. 그건 안 된다. 닌 안 된다. 머리 좋고 잘생긴 내 아들은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훌륭한 일을 해야 한다. 아버지 눈빛은 조금 전과는 달리 몹시 흔들렸다. 똥 푸는 아버지 자식이 똥을 퍼야지. 대대손손. 나는 억지를 쓰고 악지를 부렸다. 그리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미안하다. 애비가 네 생각을 못했다. 다음부터 만나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아버진 진심으로 미안한 듯 내 어깨를 다독였다. 애들이 다 알았는데 뭐. 똥장군 아들이라고 놀려댈 건데 뭐. 나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떼어내며 눈에 걸리는 것은 닥치는 대로 내던졌다. 깊은 한숨을 내뱉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나는 전혀 미안한 생각도 들지 않았다. 동찬아, 아버지가 똥을 푸고 다녀도 부끄러운 일 한 적은 없다. 도둑질 안 하고 남 안 속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 몰라. 그럼 딴 애들 아버지는 다 도둑질하나? 난 이제 학교 안 가. 그 길로 뛰쳐나와 서울 가는 기차를 탔다. 가출이었다.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모임승차에 걸리지 않았다면 우리 하씨 집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철도 공무원인 삼촌한테 걸리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그 길로 서울에서 어찌어찌 살았을지도 모른다. 자초지종을 들은 삼촌이 말했다. 그렇게 창피하면 공부를 죽어라 해라. 그게 아버지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길이 될 게다. 뭔 소린지 몰랐다. 삼촌한테 덜미를 잡혀 끌려간 짐에서 나는 어머니께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 회초리가 몇 개나 부러져 나가도록 나를 때린 어머니는 부엌에서 밤새 울었다.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갈 수가 없었다. 창피해서 애들도 만나지 않았다. 똥찬이라고 놀림을 받을 게 분명했다. 뭐 똥이 찼다고? 히히히. 그래서 똥찬이구나. 아이들 음성이 내 귀에서 와글거렸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버지가 똥 푸는 일을 한다면 길을 펼 수가 없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건 헛소리다. 나는 음지에 자라는 식물처럼 시들시들 시들어갔다. 또 하고 싶지도 않았다. 똥장군 아들,
애들의 놀리는 소리가 귀에 쟁쟁했다. 그걸 잊기 위해 책을 읽었다. 닥치는 대로 읽었다. 현실을 피할 수만 있다면 지옥에 가서라도 책만 읽고 싶었다. 아버진 전에 없이 우울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학교에 가지 않아도 야단을 치거나 회초리를 들지 않았다. 얼굴조차 마주치지 않는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도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였다. 반찬이 없어도 밥 한 그릇쯤 뚝딱 비워내던 아버지가 서너 숟갈 뜨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도 잦았다. 엄마도 덩달아 숟가락을 놓았다. 아버지의 진짜 간절한 소원은 내가 박사가 되는 것이었다. 똥 푸는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도 아들은 출세하여 큰소리치며 당당하게 살기를 원했다. 그러자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하지만 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할 판이다. 나는 정말로 학교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 갈 수 없었다. 아버지가 다니는 환경업체라는 곳이 똥 푸는 회사라면 나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난 학교에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다. 똥 푸던 아버지가 결단을 내린 것은 서너 달 후였다. 아주 심각한 얼굴로 나를 불러앉힌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사를 가자. 아버지도 똥 푸는 일 그만두고 다른 일거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순간 하늘이 확 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들었다. 배운 것 없고 기술도 없고 가진 것 없는 아버지가 똥 푸는 일을 그만두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사 가자는 말에도 좋은 기색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 도시로 이사했다. 우리가 살던 도시보다 큰 도시여서 반지 앞방에 내 식구가 오글거리고 살아야 했지만 그래도 나는 숨통을 틔울 수가 있었다. 아버지께 고마운 마음을 말하는 대신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거리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남의 집 가정부 일을 하기 시작했다. 우선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모두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똥 푸는 일을 그만둔 것은 참 잘하신 일이라고 여겼다. 나는 새로 옮겨온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했다. 어머니는 그 사실에 힘든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너만 공부 잘하면 이 고생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다. 우리 박사님. 어머니는 굳게 믿었다. 피곤한 일상을 이겨내는 힘이 내게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다. 1년 후 나는 중학생이 되었고 아버지는 그동안 엄마가 모은 적은 돈으로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다. 점포도 없이 리어카에 과일 상자 몇 개 싣고 다니며 파는 행상이지만 아버진 행복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아들. 내가 유학 보내주구마. 박사 되도록 뒷받침해주구마. 니는 아무 생각 말고 공부만 해라. 그 말을 할 때의 아버진 조금 진실해 보였다.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말을 아버지는 술 한 잔 걸치면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공부를 잘하니 박사가 되는 일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 했다. 맞다. 나는 공부 하나는 자신 있었다.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이 공부라는 생각에 나는 죽어라 공부했다. 원하던 대학도 우습게 들어갔다. 한국에서 최고라는 대학을. 그것도 수석으로.
아버진 입이 귀에 걸려 바보 같았다. 선천적 장애가 있어 약간 다리를 저는 아버지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희죽대는 모습은 영락없는 바보 같았다. 비실비실 웃으며 입만 떨어졌다 하면 내 자랑을 달고 살았다. 저놈이 날 안 닮아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 어렵다는 대학에도 수석으로 붙었지 뭐요. 허허. 내가 대학에 들어갈 즈음 아버지도 조금씩 안정돼 가기 시작했다. 장사에 소질이 있었던지 성실한 삶이 그 바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조그만 점포도 얻게 되고 밥 먹고 사는 일도 그리 힘들지는 않았다. 어렵사리 마련한 점포가 화수분이 되었던지 나는 똥 푸는 아버지를 잊게 되었다. 하하, 이게 다 우리 동찬이 덕인기라. 동찬이가 그때 학교를 갔다면 난 아직도 똥 푸고 있을게요. 그런 일조차 아버진 내 덕으로 여겼다. 그렇지만 난 늘 아버지가 못마땅했다. 지독하게도 현실적인 아버지. 저녁이면 혓바닥에 침을 묻혀 잔돈푼을 세는 아버진 초라한 인생에도 안분자족했다. 2평짜리 가게에 방 2칸의 전셋집이 아버지가 만족한 현실이지만 사실 아버지 욕심은 또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건물을 하나 사서 월세를 받아 생활비 걱정 없이 사는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 소망이 부끄러웠다. 똥을 푸는 아버지보단 덜 창피했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의 돈을 받아먹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창피했다. 아버지는 내가 꿈꾸는 미래를 꿈꾸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꿈은 현실이었으며 조금 더 절실한 것은 돈을 좀 더 모으는 것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싫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께 말하지 않았다. 내 속으로만 아버지 삶의 방식이 언짢을 뿐이었다. 나는 내 배움과 열정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내가 원했던 삶의 향기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었다. 그 길은 오직 공부를 하는 길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그런 나를 아버지는 아낌없이 응원하고 지원했다. 청바지 하나로 5년을 버티는 아버지가 나를 위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돈을 썼다. 아버진 기꺼이 나를 유학 보냈고 그래서 결국은 박사가 되었다. 집안에 없는 박사가 된 내 앞에 걸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나는 거만했고 행복했고 야망에 부풀었다. 대기업 연구소에서 나를 특채로 모셔갔고 나는 거들먹거리며 내 출세를 만끽했다.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결혼도 했다. 나를 쏙 빼닮은 알토란 같은 아들도 낳았다. 순항하는 배처럼 걸림이 없었다.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진 말아야지. 나는 드높은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날개를 한껏 펴면서도 아버지를 부정하고 부끄러워했다. 남자가 얼마나 한심하면 월세 받아먹고 사는 게 꿈이람. 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일자무식인 아버지가 하는 일들은 늘 나를 부끄럽게 했다. 남들이 다 기피하는 업종의 일을 하는 것도 그랬지만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다니는 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를 가장 경멸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 가정환경조사서를 쓸 때였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 아버지 직업이 뭐냐,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느냐, 종교는 뭐냐, 재산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가 있느냐, 있다면 어떤 차종이냐. 시시콜콜 물어대는 그런 사항들이 나의 자존심을 엄청 금가게 했다. 나는 그런 걸 대할 때마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눈치 없는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다.
환경조사서에 내가 자랑스럽게 적을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 흔한 텔레비전도 없는 산동네 단칸방. 그게 아버지가 이룩해 놓은 알량한 현실이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한 적이 없다. 어쩌면 불행한 일은 자신이 자초하는 건지도 모른다. 생에 대한 감사함이나 겸허한 마음이 없을 때 꿈을 꾼 것 같았다. 악몽이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의 캄캄한 밤. 그게 현실이라는 걸 나는 얼른 감지하지 못했다. 갑자기 세상이 뿌옇게 보였다가 날카롭게 찢어졌다가 암막 커튼이 쳐진 듯 어두워졌다. 밤일까? 어떤 일에 몰두하면 나는 날밤을 곧잘 샜다. 그것이 집중 잘하는 내가 종종 겪는 일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졌고 나는 몹시 피곤했다. 눈알이 빠질 듯한 통증에 견디기 힘들었다. 절절매다가 아내를 깨웠다. 서둘러 찾아간 병원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실명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에 의사는 건조하게 말했다. 실명이요? 멀쩡하던 눈이 갑자기 뭐 때문에? 나는 알 수 없는 분노에 몸을 떨며 소리쳤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스트레스나 무리한 업무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을 못한다는 거요? 치료를 해봅시다. 하지만 전처럼 눈이 돌아오진 않아요. 정말 그랬다. 눈은 전처럼 광명한 세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겨우 사물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은 되었으나 찬란한 태양을 바라볼 수는 없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시력을 잃은 일은 나에게 가장 큰 충격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난 절망했다. 무중력 상태처럼 둥둥 떠서 흘러다녔다. 모든 것이 희미했다. 실명의 충격으로 난 한동안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삶에 대한 의지도 없고 사람에 대한 흥미와 기대도 사라졌다. 그것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빠른 속도로 나를 무너뜨렸다. 자신에 대한 기대치와 절망감 때문에 나는 난파선처럼 휘청거렸다. 나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뒹굴었다. 아내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다. 처음엔 날 이해하는 척하다가 점점 힘들어했다. 나도 힘들었다. 직장을 그만둔 후로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다. 암막 커튼을 치고 두더지처럼 어둠 속에서 웅크린 채 지냈다. 아내가 불안한 생활을 위해 일자리를 찾았고 곧 이혼 통보를 해왔다. 일을 하면서 나까지 돌보기 힘들다는 게 이유였다. 아내는 한마디 덧붙였다. 아이 키우는 일만으로도 힘들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말을 번복할 여지는 없어 보였다. 어쩜 그것은 그녀가 계획해온 예정된 수순인지도 몰랐다. 나는 선선히 물러나기로 했다. 내 명의의 모든 것이 그녀 앞으로 옮겨졌다. 차는 물론 중학교 다니는 아이의 양육을 위해 아파트도 포기했다.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내 앞에서 존경과 선망의 눈길을 보내던 사람들도 하나둘 사라졌다. 어둠뿐이었다. 물기가 말라가는 내 몸뚱이는 어느 날 박제가 되어버릴 것 같았다. 나를 낳은 어머니는 매정한 며느리를 욕하며 안타까워했지만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 그뿐이었다. 나는 희미한 세상의 벼랑에서
한치 앞을 더듬거리는 벌레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꿈을 가진 인간이 아니었다.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는 하찮은 미물이었다. 밥충이.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면 인생은 너무 잔인했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애써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 그래서 말인데 나 전국 일주를 할까 싶어. 네? 전국 일주? 뭘로요? 그냥 걸어서. 눈도 잘 안 보이면서 어쩌려고요? 아내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진심으로 느껴졌다. 살아보려고. 이대로 끝내긴 너무 억울해. 아내는 말이 없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말없는 아내의 심중을 대답으로 여겼다. 실루엣만으로 흐릿한 세상을 더듬어 나는 집을 나서기로 했다. 희망을 찾아보려는 안간힘이었다. 나는 흐릿한 길을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념무상의 상태로 앞만 보고 걸었다. 눈만 회복되면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릴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국을 떠돌았다. 시력 회복에 좋다는 눈 요가를 틈틈이 하고 다시 돌아갈 화려한 사무실을 꿈꾸며 걸었다. 오직 그 생각만으로 걸었다. 산길을 지나고 숲길을 지나고 마을을 지나고 도시를 지나고 바다를 건너고 해안길을 따라 걷고 발에 물집이 잡히고 혓바늘이 돋고 몸이 쉬기를 원했을 때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석 달 만이었다. 한 사흘을 죽은 듯 자고 일어났을 때 모든 사물이 전보다 조금 선명했다. 그것이 내 기대에 대한 자연 치유의 대가였다. 더 이상은 내 욕심이었다. 그토록 혐오하고 미워했던 아버지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더구나 니처럼 똑똑한 사람이 할 일이 없겠냐. 반드시 회복된다는 믿음으로 애써 봐라. 그동안은 아버지가 돌봐주구마. 그 말을 들은 후로 난 아버지 명의의 건물 5층에 내가 거처할 방을 하나 만들었다. 아버지는 5년 전 드디어 허름한 상가 건물의 주인이 되었다. 아버지가 건물 주인이 되기 전에 나는 박사가 되었다. 5층짜리 원룸 건물을 하나 더 샀을 때 아버지는 웅크렸던 어깨를 펴고 조금 거만하게 굴었다. 가끔 시장 상인들에게 짜장면을 쏘는 허세도 보였다. 그리고 나에게도 당당하게 당신의 그늘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삶은 그리 멋진 게 아니지만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날이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그날부터 아버지의 심부름꾼이 되었다. 어쩜 아버지 꿈에 내가 편입되었다는 게 더 정확할지 모르겠다. 통장을 살핀다. 5군데서 입금이 되어 있다. 성도섭 30만 원, 차미경 40만 원, 임수란 35만 원. 이 세 사람은 원룸 입주자들이다. 방 크기에 따라 조금씩 월세가 다르다. 장경호 250만 원, 주혜미 80만 원. 상가의 점포에서 입금된 돈이다. 건물은 허름해도 목이 좋은 인삼 대리점은 다른 가게보다 세가 비싸다. 80만 원의 달세를 내는 양품점 여자는 통장으로 입금하는 다른 세입자들과는 달리 늘 월세를 들고 와 징징 짠다. 한숨을 섞어 하는 소리는 장사가 안 되니 월세를 조금만 깎아달라고 하는 여자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사정을 봐줄 리 없다. 어림없다. 아버지는 이제 똥 푸는 사람이 아니다.
건물 몇 개 사서 월세 받는 게 꿈이었던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는 임대 사업자가 되었다. 처음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사던 날 아버지는 통곡을 했다. 어머니도 덩달아 울었다. 아, 그 세월이 얼마나 아프고 고단했는지 나도 안다. 하지만 난 울지 않았다. 대신 내심 쾌재를 불렀다. 이제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래도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아버지의 임대 사업은 이제 내 밥이 되고 내 병원비가 되고 책을 사볼 수 있는 여윳돈이 된다. 아버지와 내가 다른 것은 아버지는 임대료를 받으러 집집마다 다녔지만 나는 가만히 앉아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부끄러웠던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처럼 되어버렸다. 참 한심한 꼴이 됐지만 날개 꺾인 새에겐 경멸하던 삶이 새로운 여자처럼 따뜻했다. 동찬아, 이기 와 일로. 아버지가 나를 부른 건 월세 들어오는 통장을 확인하고 나누었다. 뭐가요? 아래층 양품점 월세 입금이 와 이리 돼 있노. 나는 아차 싶었다. 양품점 여자가 통닭과 맥주를 들고 찾아왔던 며칠 전 밤이 떠올랐다. 아, 그기 하도 어렵다 했어서 10만 원만 빼달라 했어서.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호통이 날아왔다. 뭐시라 10만 원을 빼줘. 이 새끼가 정신이 있나 없나. 니 믿기 놨다간 건물 거덜나겄다. 통장 당장 압수다. 어디 호박 같은 여시한테 홀켜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았노. 아버지가 믿는 건 돈뿐이었다. 어머니도 어쩌지 못하는 통장의 권한을 나에게 넘겨주었을 땐 나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었는데 아버지 말처럼 호박 같은 여시한테 흙해가지고 믿음을 배신한 날 어찌 그냥 둘 것인가. 더구나 난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하는 박사 출신 아닌가. 그런 박사가 호박 같은 여시한테 홀켜가지고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건 아버지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단돈 10만 원 때문에 나는 아버지에게 통장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는 완전 구겨진 종이 쪼가리 같았다. 그 모멸감을 견디기 힘들었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어렸을 때 난 아버지를 경멸했다. 아버지 머릿속에는 오로지 밥과 돈만 들어있었다. 그 흔한 신문 한 줄 안 읽었고 책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책은 아버지에게 불쏘시개 정도로나 쓰이는 물건이었다. 책 볼 시간이 있을 리 없었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었다. 그저 하는 일은 똥을 몇 찌개 져서 수입이 얼마고 나가야 할 돈은 얼만지 그런 따위의 계산만 하고 있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나마 가감승제의 셈은 정확히 한다는 것이었다. 내 친구 중에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인 아이가 있었다. 선생님들조차 그 아이에게는 너그럽고 다정했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아이에게는 조근조근 타일렀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아버지가 심하게 부끄러웠다. 그런데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구독과 좋아요는 당당하기까지 영상 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똥 푸는 게 뭐가 부끄럽노? 그런 말을 하면 어머니는 기겁을 했다. 아들 듣는 데서 그런 말 하지 마소. 똥 푸는 게 자랑인겨. 마, 부끄러우기 없다. 못 배운 거사 부모 잘못 만나 그런 기고 정직하게 일하는 게 뭐가 어떻노? 딸은 그랬다. 도둑질 안 하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서 처자식 건사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버지가 부끄럽고 싫었다. 나는 가끔씩 아버지를 경멸했다. 그래, 똥 푸는 게 좋으마. 나도 아버지하고 같이 똥 푸는 거 하면 되겠네. 그럴 때마다 내 눈앞에 불이 번쩍거렸다. 이놈의 새끼가 뭐라카노. 뭐 똥을 퍼? 내가 씨 빠지게 일하는 기 누 때문인데 그딴 소리를 하고 자빠졌노. 아버지가 나에게 화를 낸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다. 얼얼한 볼때기를 싸잡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버지 눈에서 슬쩍 물기가 도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속으로 아버지를 경멸하면서 절대 아버지같이 살지는 않을 거라고 다짐했다. 어찌 남자의 소원이 월세받아 사는 거일 수 있는가. 배낭을 찾아놓고 집안을 살핀다. 이제 이 집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한동안 난 세상을 버릴 것이다. 핸드폰도 버려두고 집을 나서기로 했다. 그래도 안방 장롱에 이불 사이를 뒤져 돈은 얼마간 챙겼다. 어머닌 마치 내가 그럴 줄 알고 있었던 듯 10,000원짜리 지폐를 차곡차곡 접어서 여기저기 찔러두었다. 나는 거침없이 그 돈들을 챙겼다. 도둑질이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안다면. 한심한 놈. 내가 사라진 후 아버지는 거품을 물며 그 소리를 되낼 것이다. 양품점 여자에게 월세를 깎아준 일로 아버진 나를 믿지 못할 존재로 인정했다. 다시 빈털터리가 됐다. 비록 쓰지는 않더라도 통장을 수중에 가지고 있을 때에 넉넉하고 푸근하던 마음은 오간데 없이 내 몰골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다. 며칠을 방 안에서 빈둥거리던 난 다시는 쓰지 않을 것 같아 창고에 처박아둔 배낭을 꺼냈다. 그걸 뭐 할라고 꺼내노?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행 좀 갈라고요. 나는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아버지는 나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5만원짜리 한 다발을 내밀었다. 절대 카드를 쓰지 않는 아버지다운 행동이었다. 그래, 답답하면 한 바퀴 돌고 온나. 길 다닐 때 조심하고. 그동안의 꾸준한 치료로 시력이 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으나 나의 시력은 여전히 흐렸다. 쉽지 않은 세상이 흐려 보인다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다. 세상 일이 눈을 똑바로 뜨고 보아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던가. 며칠 걸리노? 아버지는 나의 여행이 가출일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 듯하다. 나는 아버지 말을 묵살한 채 묵묵히 가방을 챙겼다. 청바지 2벌, 티셔츠와 속옷, 칫솔, 치약, 양말 몇 켤레, 챙이 넓은 모자와 선크림, 약간의 사탕과 바람막이 점퍼, 여벌의 신발. 가벼울수록 좋다. 그러나 짐을 싸는 동안 자꾸 짐이 늘었다. 인생살이와 다르지 않았다. 얼마나 돌아댕기다 올끼고. 아버지 목소리는 불안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시선을 피한 채 심드렁하게 말했다. 좀 해마 싸댕기다 온나. 곧 날도 추워지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걱정이 되는지 짐 싸는 내 주변을 떠나지 않고 빙빙 돌았다. 이상하게도 이 즈음은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다. 나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애써 아버지 시선을 피한 채
꾸역꾸역 짐을 쌌다. 차가워진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안 피우던 담배를 뻐끔뻐끔 빨아대다가 밭은 기침을 한 후에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년 봄에 3층짜리 건물 네 앞으로 해주구마. 잘 댕겨온나. 나의 눈빛에서 어떤 불길한 무엇을 느낀 것일까. 누그러진 아버지의 목소리가 웅웅 울렸다. 아버지 소원은 자꾸 쪼그라들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한번 바라보고 아득하고 멀기만한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애써 눈을 껌뻑이며 천장을 바라봤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걔한타 너무 절망하지 마라.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한테 니 말고 누가 있노? 니뿐이다 아이가.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다 니 거다 이 말이다. 그 말에는 불길한 예감이 묻어 있었다. 풀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에 반항심이 생겼다. 누가 재산 달라 캐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큰 소리로 대꾸했다. 안다. 니 맘 다 안다. 우리 박사님이 시력만 회복되면 대기업 연구실에서 모시러 올 기다. 그라이 열심히 치료해가 시력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니 여행 갔다 오마 젤로 유명한 의사 선생님 찾아보자. 나는 더 이상 아버지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대충 꾸려둔 여행 가방을 둘러매고 운동화를 구겨 신었다. 언제 올 끼고? 아버지 말은 끈끈한 점액질처럼 내 온몸에 달라붙었다. 안 올 깁니다. 안 옴더. 내는 죽어볼 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었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을 뱉을 수는 없었다. 부쩍 야윈 아버지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가진 강인한 삶의 의지를 닮았다면 나는 이 어두운 생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를 닮은 구석은 있었던가? 나는 뿌옇게 흐린 세상을 보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기다리지 마이소. 천천히 돌아댕기다 오겠습니다. 불안한 눈빛을 굴리던 아버지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표정이 살아났다. 하지만 난 내 말에 책임을 질 수 없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